중심이다 지금. 요거는 내가 개념 중심을 읽어야지. 그렇다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채권부터 나오잖아. 적어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공부한 고3 학생이라면은 채권 개념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 맞냐 말니? 이조차 안 잡히면 너무 기분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채권 뭐 주식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채권 갑시다. 첫 번째 문장.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두 군데라는 얘기죠. 누가 발행하거나 누가 발행한다? 정부나 혹은 기업이 뭐 하기 위해서 자금을 뭡니까? 땡기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됐습니까? 발행하며, 그렇다면 채권은 뭐다 이거는? 뭐다? 부채죠. 종이 증서 하나 주면서 됐습니까? 자금을 가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 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시장에서 결정된다.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채권 발행가가 있을 거라 본래 뭐 10,000원이라면 10,000원이라고 발행가가 있는데, 이게 채권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2,000원 혹은 9,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나? 뭐에 따라, 자, 10,000원짜리인데 이게 9,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얘기는 이 채권은 대단히 뭐한 채권이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뭐 11,000원에 거래된다면 이 채권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신용 채권이 발행되었는데 그것이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위험도 됐습니까? 채권의 신용위험, 뜻풀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읽어볼게요. 계속.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투자자란 말은 채권을 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채권을, 자, 그렇다 보자. 채권 발행은 누가 했노 방금? 정부나 기업이 했지. 그 다음에 채권 뭐가 했었노? 매입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투자자라고 했지. 맞죠? 그렇다면 얘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날에 뭐하고 뭘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 맞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읽어볼게.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자,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한다고? 약속한다 이거죠. 약속이 바로 뭡니까? 신용이죠. 그죠? 자,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그렇다면 봐봐라. 채권 매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또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입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고 한다는 얘기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투자 가치 있으면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지원자입니다. 야, 이 발행한 기업이 곧 망할 거야 라는 정보를 지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팔아야 되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어쨌거나 매도해야 되는 거 맞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깨지니 말지. 자, 그래 된다는 얘기죠. 계속 읽어볼게. 자,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밑줄 신용위험이 수반된다. 했습니까? 이 문단 처음에 채권의 동그라미하고 이 문단 첫 줄 채권의 동그라미하고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용위험이 수반된다. 밑줄 꺼서 동그라미와 밑줄을 줄 연결하면은 채권은 신용위험이 수반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단은 그냥 끝이야. 됐죠? 그리고 이 내용에 백인지식 있는 아이들은 요것만 딱 읽어도 끝났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장 읽을게. 이에 따라 앞중요 뒷중요 이제 뒤가 중요하죠.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해서 신용등급, 자, 새로 나온 신용 뭐가 있다? 등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있을만하죠?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무디스 이런 거 들어봤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AA다 뭐 AAA다 뭐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 우리나라 예전에 IMF 이것도 안 들어봤나? 해가지고 이 나라에 투자해도 된다 안 된다. 그 국제기구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신용도가 뭐 AA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이번에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뭐 이런 식 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신용등급. 뭐가 발행할 때? 국가가 발행할 때. 자, 계속 읽어볼게.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밑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자, 묻겠습니다.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뭐죠? 방금 했잖아. 투자자를 뭐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신용 등급을 보고 뭐 해라? 채권을 사라 얘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뭐 채권이 뭐다?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위험이 있기 때문에 뭘 준다? 신용 등급으로 뭐한다? 투자자를 뭐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끝났죠. 맞죠? 이 문단은 요거 한다고 끝났습니다. 위험하다 이 말들은. 따라서 뭐다? 등급을 매겨서 투자자를 보호한다. 끝. 됐습니까? 3문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다? 신용등급이 AAA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하는데 AAA뿐만 아니고 AAA를 떠나서 중간에 플러스가 있고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맞죠? AAA 다음이 뭐니 이제? AA겠지 이제. AA도 다시 또 뭐 있다?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겠지. 맞지? 그 다음에 뭐다? A고 그 다음 또 뭐다? B고 그 다음에 BB고 BBB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맞니? 자, 이렇게 신용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3문단에 설명하고 있죠. 틀렸네. 그죠? BBB, BBB, BBB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안에서 세 등급이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3개 아니에요? 아, 세 등급이 있네요. 없다는 것도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진다라고 지금 등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상식적인 거 맞겠죠? 그죠? 이게 고정적이면 큰일 날 거 아닌가 보지.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상식적입니다. 이것도. 신용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뭐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다.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겠다. 왜? 위험감이 크니까. 자, 여기까지가 3문단 뭐다? 채권의 신용 위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맞지? 이제 3문단 뭐에 대한 얘기해야 되노? CDS가 뭔가에 대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이제 3문단 갑니다. CDS는 하나 나오지? 동그라미. 자, CDS는 밑줄 꺼볼까?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상. 자, 여러분들 채권 투자자가 누구지? 방금 채권 투자자가 누구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지. 맞죠? 채권 매입자지. 매입자는 또 뭐 할 수 있다 했노 내가? 매도할 수 있다 했죠. 자, 어쨌거나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산 사람입니다.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쉽네요. 그냥 뭐라고 생각해라. 그냥 우리가 쓰지만 보험. 보험이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죠. 지가 손해볼 수 없으니까. 맞죠? 자,
밑줄 껐습니까?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어진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란다. 가령, 갑, 을, 병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했을 때, 자, 첫 번째 뭐다? 채권 거래를 했고 먼저 거래를 끝나고 난 뒤에 무슨 거래까지 했다면 CDS 거래까지 했다면 맞지? 채권 거래에 대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었고 여기에 갑이 있었고 병이 있었지. 여기까지 맞나? 자, 누가 채권을 판매한 사람이고 얘가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지. 얘가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죠. 채권 매입자 혹은 무슨 자? 투자자지. 그 다음에 병이 몸에 사만이 안 맞니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였노? 보상이었지? 보장 매도자고 요게 자 어릴 때 보장 매입자라 했습니다. 개념 하나 보라. 보장 매입자 보장받은 것을 뭐 했다? 샀다는 얘기지. 이해했나? 보장받은 위험하잖아. 위험한 것을 보장받으려면은 인마가 병한테 일정한 보험료 지불해야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위험도가 클수록 보장 금액은 크겠지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실비보험 들어가는 거고 내가 실비보험 들어가는 거고 어느 게 돈 많이 들겠니? 내가 들겠죠. 아플 위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임플란트 보험을 들 때는 난 안 받아주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고 오세요 할 거 아니가. 단돈 5,000원에 보시겠습니다. 많이 안 많이.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는 거 하고 한 50일 있어야 될까요 지금?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요게 몇 단락이다? 3문단이죠. 자 이제 갑시다. 5문단.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채권이죠 뭐. 응? 제일 처음에 채권이죠. 맞습니까? 개념도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 CDS 거래에서 신용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자산 뭐다 이거? 채권이죠. 그렇죠? 자, 이게 기초자산이다. 5문단 보장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매입자로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그죠? 됐죠? 보험료입니다.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입니다. 실내요. CDS 프리미엄은 보험 요율이네. 쉽습니다. 위험도가 클수록 보험료율은 뭐 할 것이다? 높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맞죠? 너 안전한데 너 보험 들겠나? 그지? 너희들은 그렇다면은 보험료율이 높다 낮다? 낮고 나는 높아도 너무 높아서 안 받아주죠. 이거 봐봐라. 아무리 병이 미쳤다 하더라도 곧 망할 국가 부도날 뭐 그거를 사진 않겠죠. 맞죠? 보험료율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했죠? 그런 거단 얘기. 계속 읽어볼게.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상식적 맞죠?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이 말이 뭡니까? 자, 신용등급이 많으면 낮으면 맞죠?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이 말은 신용등급이 낮으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됐죠?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도자 얘죠. 얘가 대형 회사야. 이제 대형 회사야. 그렇다면은 이 채권이 망해도 어쨌든 돈 받는 건 맞아 안 맞아? 아주 안정감이 푹 옵니다. 그죠? 자, 나중에 얘도 뭐 한다 했노? 얘 채권을 그러니까 보험 정수 임마한테 뭐 주겠노? 보험 정수를 주겠지. 보험 정서가 나중에 지문 읽을 때 나오는 용어인데 오른 23번 보세요.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입니다. 이해했나? 늘 봐보라.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의 신용도가 높으면 보험료율은 높겠나 낮겠나? 얘가 대단한 지급 능력이 있는 친구야. 인마한테만 보험 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 그다음 보험료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됐죠? 이거 상식적으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보험료율은 뭐 할 것이다? 높을 것이다. 보험료율이라는 말을 대신 무슨 말? CDS 프리미엄은 높을 것이다. 용어를 좀 바꿨어요. 맞지? 보험료율이라는 말로는 그냥 매달 내는 돈. 됐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 그래서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맞잖아. 큰 CDS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는 보험료율이 높다는 얘기죠. 기꺼이 지불하는 게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됐죠.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 크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끝났죠. 그닥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게. 문제 풀기 전에 채권은 대단히 많아. 위험합니다. 솔직히 종이 쪼가리 한 가지잖아. 근데 채권은 오직 뭘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이거를 신용을 보고 사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신용에 뭘 줘야 된다? 등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위험하잖아. 그래서 참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아 둘이는 또 뭔다? 보험을 드려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그게 CDS 프리미엄이다.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21번.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묻겠습니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인마의 신용 등급은 높아지겠지. 정답은 2번. 아주 쉽죠, 문제가? 맞죠? 정답률 90% 될 만하죠? 신용평, 그러니까 1, 2문단 정도 것만 딱 읽어도 충분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맞잖아요.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상식 맞죠? 5번.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 원금이 약속하지만 위험이 있다. 22번. 기업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업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자산은 그냥 뭐다? 채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이니까 항상 뭐다? 수학적으로 풀락했죠. 헷갈리는 선지 보지 말고 답이라고 확 눈에 띄는 선지 찾으면 됩니다. 정답 뭐다? 4번. 23번. 두 번째로 큰 겁니다. 자, 보세요. 왼쪽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입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이에요. 자, 어느 게 보험료율이 제일 높노? 뭐 할수록? 위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위로. 아니 뭐야 밑에. 밑에지? 맞지? 자, 그렇다면은 가나하고 다라마가 같지? 자, 어디가 높아? 가나의 BB 플러스 요거 두 개 동그라미로 요게 높아. 여기까지 됐지? BB 플러스 요 있잖아 지금. 맞지? 이거보다는 뭐하다? 이거보다는 낮지. 따라서 요게 프리미엄이 높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 신용 등급 뭐 할수록 높노? 신용도가 뭐 할수록 좋을수록 높아지는 거 맞지 이것도? 어느 게 제일 좋아요? AAA 미치겠네. 트리플 A죠. 자, 그 다음 건.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한번 순서 보세요. 제일 첫 건 뭐다? AAA. 그 다음 뭔데? 자, 이게네. 그 다음 또 뭐 있노? AA 마이너스 AA 마이너스 있네. 그 다음 AA 마이너스 두 개 있지? 요게 나하고 뭐다? 라가 있지. 벌써 나왔네, 이제. 자, 그렇다면은 프리미엄이 제일 큰 것은 어느 거다? 가지. 그 다음 건 뭐죠? 나죠. 정답 뭐다? 2번. 24번 문제.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 문제는 조금 피곤하다. 솔직히.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이 지급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자, X는 채권 뭐다? 발행자. 만기가 2015년 12월 31일 만기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걸 발행했는데 발행 즉시 BX 전량을 BX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니? 맞습니까? BX는 뭐다 지금? 기초자산입니다. 쌤도 모르고 하는 거다 지금. 있는 거 모르고 하는 거다. 대신 기초자산이야. BX 전량을 매입한 Y는 자, Y가 뭐고 그렇다면은 빨리 채권 뭐다? 투자자지. 여기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죠. 이렇게 문제 풀 때 정리를 한번 해봐라는 얘기야. 채권 투자자. CDS 계약을 Z와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채권 투자자이면서도 또 뭐다 이거는 보장 뭐다 이거는 매입자가 되었고 이만은 뭐다 보장 매도자가 되었지. 정리하자. 인마의 신용 등급하고 인마의 신용 등급 좀 중요한 거 많이 안 맞는 이제 맞지? 갑시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뭐다? 자, 이때 계약 체결 당시 1101이라 돼 이제 나는 11년 01 BX의 신용 등급은 A-다. A-다.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자, 요거는 처음에 A-고 얼마는 지금 뭐였다? AAA 죽이네. 죽이네. 그죠? AAA가.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A-고 AAA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언제고? 11년 09는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요거는 요런 우려가 발생했네. 여기까지 됐나? 셈이 A-보다 더 떨어질 위험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 갑니다. 12년 12월 1212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2011년 1108 시점보다 올라갔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분명히 뭐다? 요때보다는 높지. 1108이잖아. 1108이 여기 있지 지금. 근데 문제가 봐봐라. 뭐라는가 하면 너가 보기 제일 끝에 봐봐라.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0일에 4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4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니까 8월 달, 9월 달로 적용되었겠지 이제. 맞죠? 그리고
8월 달에는 뭐 8월 달보다는 개선됐다니까 12, 12는 분명히 좋아야지. 적어도 A-까지는 왔을지 A- 이상일지는 모르겠어. 계속 가볼게. 그 다음 13년 9월에는 1309 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네.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다. 하락했어요. 그 다음 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이때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였다? 100이었다 이거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 보는 거 아니지? 요것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노? 이것도 봐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13년 10월이잖아. 9월 달에 있는 게 이제 발생했던 게 요때 반영되었겠지. 했더니 100이었지. 그렇다 묻겠다. 요때는 100일까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을까? 빨리. 작아요. 작다 크다는 게 아직 하지 말고 그냥 아주 좋다. 보험료를 이때 100만 원 냈어요. 그게 안 돼. 자, 이때 얼마 냈다? 100만 원 냈어. 이때 보험료는 그렇다면 100만 원보다 더 냈을까? 적게 냈을까? 적게 냈어요. 왜요? 위험도가 나요. 이때는 여전히 뭐였다? AAA였고 그 다음 요것도 올라갔다 했지. 맞지? 그래서 요때는 알지. 이때는 또 AAA였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 그죠? 자,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줄 알겠지 지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기 정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 1번 2011년 1월에는 봐봐라. 2011년 1월입니다.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누가 신용위험을 하게 되노? 이때 얘죠. 따라서 X가 신용위험 부담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 이제? Z시죠. 1번 뭐가 틀렸다? X가 아니고 뭐였다? Z였죠. 2번 2011년 11월에는 2011년 11월 어때입니다. 인마의 뭐다?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 할 때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같거나 뭐 할 수 있다? 낮을 수 있겠지. 근데 무조건 뭐는 틀렸다? 높았겠고는 틀렸지. 3번 2013년 1월 2013년 이때죠 이제. 내가 이걸 왜 쓴 줄 알겠죠 이제. 2013년 1월 자 이때입니다. 1월에는 BX의 신용위험으로 Z가 손실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고. 왜 맞죠 이거? 인마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위험도는 작아진 거 맞지? 이때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야. 됐습니까? 4번 2013년 3월 자 이건 행거다. 2013년 3월에는 막 하기 싫지만 그자 2013년 3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당연히 뭐다? 이때네. 이때는 당연히 뭐다? 프리미엄, 보험료율은 3원이다.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 따라서 무조건 작았겠군 틀렸지. 이것도. 그 다음에 2013년 3월 넘어가자. 25번의 정답. 가격이 떨어졌다. 자, 항상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락했노? 보험관계 찾아내죠.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다. 가격, 이거는 그레이드, 그리고 이거는 등급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다. 기울의 등급, 기울이 떨어졌다. 26에서 28번 지문입니다. 소설 지문은 항상 뭐 중심으로 읽어라?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의 동그라미 치면서 읽습니다. 필동 동그라미. 대기하여 크게 웃음, 크게 기뻐하며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당 병풍을 치고. 자, 홍길동전은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 모르는 소설? 아는 소설 맞죠? 이와 같이 고전소설 아는 거 나왔을 때는 이게 어느 장면인가를 퍼뜩하게 됩니다. 했을 때 중략 앞부분 어느 장면이 돼? 길동이 어디 간 거고 활빈당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도둑 속을 간 장면 맞냐 안 맞냐? 퍼뜩 읽을게. 그 중에 상자의 사람 위에 앉은 사람이 청포 은산에 작은 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또 여기 두목이겠죠? 길동이 그만하게 들어가 길게 음반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사람들 한참 윗자리에 서 앉으니까 청포 입은 사람 동그라미 먼저 물어 말하기를 니는 어디서 왔고? Where are you from? Who are you? 자, what's your name? 길동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자기를 밝혔죠. 힘자랑코자 왔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랬죠. 그 사람들이 길동 말을 듣고 서로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을 지어가지고 쓴 글을 이어 말하기를 세 가지 해봐라겠죠. 그 세 가지가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뭡니까? 돌을 들어라. 맞죠? 그 다음 둘째 뭐다? 돌문을 뛰어넘어라. 셋째 뭐 해라? 해인사 가서 쌀배 떨어내. 그죠? 자, 그러면 너희들을 막겠다. 상장군 자리에 모시겠다. 했더만 첫째, 둘째를 어떻게 한 거 맞냐 안 맞냐? 했더니 상장군 아니라도 무슨 자리에 모셨다? 장군 자리에 모셨죠. 그리고 해인사 간 거는 너희들 알고 있죠? 해인사 가가지고 스님 인천 흉내 내가지고 묻고 해가지고 식량 탈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략이고, 그 다음 중략이건 어떤 내용이 돼? 여러 명의 길동이 나타났죠. 허수아비. 마치 지프로. 여러 명의 길동 나타나고, 굳이 안 읽어도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죠? 안 읽을게, 이건 그냥. 26번에 정답 뭐다? 3번. 퍼뜩 같습니다. 왜 퍼뜩 같습니까? 유보적 태도, 요거 틀렸죠. 유보가 뭡니까? 유보. 미룬다는 얘기예요. 미적지근하게. 그죠? 미룬다. 그 미적지근 미룬 게 아니고 퍼뜩퍼뜩했죠. 아니 신속하게 예! 전화! 바로 갑니다. 27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28번 문제. 미쳤죠? 보기만 읽어도 당무합니다. 홍길동전에 문은 없다. 유교적 질서 무너뜨린 건 없죠. 정답 3번이고요. 자, 29에서 32번 제시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힘들는지 모르겠는데 수특 읽었으면 더 쉽습니다. 이게. 작년에 수특에 이 주사 터널의 현미경과 관련된 지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지문은 뭐냐면 이제 이 표면이 이래 된 거를 탐침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일단 1문 나갑니다. 주사 터널의 현미경 메모치고요. 끝이 천리한 금속 탐침과 자, 요 말입니다. 금속 탐침과 그 다음에 도체 또는 반도체 요겁니다. 이게 시료예요. 시료제. 도체 혹은 반도체 전기가 통하는 것 혹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것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자, 이게 이제 이 침이다. 탐침. 탐색하는 침. 됐지? 그래서 적당한 전압을 걸어두고 둘 사이의 거리를 만다. 이렇게 좁히게 된다. 됐지?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역학적 터널의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여기를 가는다. 이제 절거는데. 그래서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까지가 수특에 나온 지문입니다. 됐니? 그리고 그 밑에는 전혀 다르죠 이제. 자 어쨌거나 이 점을 이용하면 이제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 크기는 이 점을 이용하면은 시력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탐침이 이 안에 전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밀치고 말겠죠. 하다 보면은 붓고 갔다가 또 밀치고 뭐 올라가고 하는 그게 이제 수특에 있는 지문이에요.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 이 물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뭐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이마에 안에 신체 안에 내부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여기서 끌어당기고 반탄하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쭉 시료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이게 1문단 수특에 있는 지문이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이런 지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나? 그 연계 지문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이제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그 연계된 겁니다.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이거는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민감한 STM도 네모, 진공기술. 기억에 1문단 처음에 주사 터널의 현미경 네모치고 주사 터널의 현미경 네모치고 1문단 제일 끝에 진공기술 네모치 가지고 둘 연결하면 이 글이 제목이 나왔지? 이 글의 제목은 뭐다? 앞으로 STM의 뭐에 대해서 진공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특을 읽고 온 친구들은 아 이거 많이 봤는데 아 이 글의 지문은 요게 화제구나. 그 다음 진공기술이 어떤 걸까? 안에가 뭐가 돼야 되구나? 진공이 돼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해라는 얘기야. 자, 2문 단어입니다.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아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선생님 저는 이런 글이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내가 항상 했던 얘기죠. 뭐만 읽어라 그냥. 주어서 수만 챙기세요. 가장 중요한 말들. 아무리 안 돼도 너가 한 자리 서술로, 두 자리 서술로, 세 자리 서술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적어도 이 29번, 30번, 31번, 30, 뒤에 뭐야? 32번까지 중에서 두 문제라도 맞히려면, 그냥 찍지 말고. 일단 봐봐. 이 문단 세 번째 주절. 기체 분자들은, 여기 주어지. 끝에 서술은 뭐니? 시력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끝이죠. 그렇다면 잘 들어. 기체 분자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기체 분자가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얘기지. 인마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야. 왜? 기체 분자들은 방금 뭐 했나? 막 주변과 충돌한다 했거든. 그런 거 몰라도 어쨌거나 기체 분자들은 문제가 많네. 이 새끼 안 달라붙게 해야 되겠네. 이 정도. 맞죠? 그래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는 시력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어쨌거나 시력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나왔잖아. 맞지? 그래 그 다음 나오는 거니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맞죠? 그래서 뭐다? 진공이 요구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시다. 네모의 줄이었잖아. 그지? 1문단. 그렇다면 왜 진공이 필요하죠? 뭐가 문제였다? 기체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키워드는 내용을 꼼꼼히 안 읽어도 항상 내가 예전부터 했죠. 키워드 읽기는.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속에 핵심 워드를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것만 탁탁 찾아서 그냥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독해 속도도 엄청 빨라지죠. 무슨 말 알겠나? 계속 읽어보자. 자, 그래서 뭐다? 진공이 요구된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 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비례관계가 나오면은 뭐 해라? 내가 정리해라 했지 항상. 어딘가 꼭 나중에 뭔가가 필요하다. 자, 진공이 뭐고? 기체 압력이
진공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였고, 그 다음 또 뭐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뭐는? 진공도는 뭐다? 이까지만 읽어도 봐라. 진공도가 있어야 되지. 그렇다면은 기체 압력이 낮다는 그 얘기는 기체가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가 혹시? 상식적으로 방금. 우리 왜 진공 만들어야 되죠? 진공 만드는 거 뭐니? 뭐 하면 진공된다 이노? 뭐 하려고 진공 만든다 이노? 기체 이거 처단을 없애려고 한다지. 근데 기체가 만약에 없어져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근데 진공도가 높겠지 그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그래도 물리화학적인 그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기체 압력이 낮다는 것은 여기서 기체가 많이 없다는 얘기구나. 야해. 이해했나? 기체가 없는 기체가 없는 통은 참 진공도가 높겠지. 진공 상태다. 그지? 그렇게 기체 압력이 낮다. 맞죠? 뭔가 기체가 적다는 얘기죠. 표면에 달라붙은 기체가 적어졌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 요거 정리하고 갑니다. 요런 거는 꼭 독서집을 읽을 때 키워드 읽고 비례관계나 어떤 식 같은 거 나오면 꼭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계속 가요. 자,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종유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도달하는 또 나왔지 또. 빌어먹어. 자, 또 어떤 점으로 나오나? 기체 압력은 뭐하고 빨리 기체 뭐하고 됐지? 일단 또 정리하자. 진공도를 높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아는 거 맞니 안 맞니? 뭐를 줄이면 돼?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면 되지. 이미 여기서 예상했던 거죠. 안 어렵다는 얘기야. 키워드만 챙기고 기체가 생긴 문제 있네. 이걸 없애야 되네. 맞지? 그래서 정확한 뭐가 되겠다. 탐정 역할을 하겠구나. 그지?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다? 진공도를 높이는 거구나. 했더니 당연히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제 말 알겠나 지금?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얘기야. 그 다음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뭐 하거나 뽑아내면은 기체 분자수 적어지죠? 그 다음 뭐 하면은 충돌해가지고 여기 표면 움직이지 않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있죠? 뭐 하거나 뭐 하면 자 요거를 기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억, 니은 뭐 하거나 기체를 뭐 하거나 추출이라 맞췄다 뽑아내거나 맞지? 안 움직이도록 뭐 하든가 고정하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진공통 내부의 기체. 자, 기체 압력을 낮추는 방법. 기체를 막거나 저 같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진공도가 뭐다? 높아진다. 진공도가 높아지면은 탐침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맞죠 지금? 자, 계속 갑니다. 3번 단.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면 진공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 문제지 이제. 맞죠 이제? 자 이제 3분단 어느 정도까지 진공도가 좋을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빌어먹을 새로운 개념이 또 뭐 나오나? 단분자첩 단분자첩 형성 시간이 나오네요. 이것도 무슨 개념이야? 읽어보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형성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네. 맞잖아. 이 시간 만약에 빠르면 미치겠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시료 표면에 이마가 달라붙었어. 그 다음 탐침 방해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야, 시간 이것도 뭐 할수록 좋다? 길수록 좋네, 이제 이건 또. 상식적. 이해했나? 계속 읽어보자.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과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요 말 이해했나? 이해했나? 다시 봐봐라. 이 시간은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짧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둘째. 별도로 기체는 뭐 하는 게 좋겠노? 고정식이 좋다 했지. 근데 인마가 막 왔다 충돌하면 할수록 압력은 높아지고. 맞지? 잘 달라붙겠지. 굳이 정리하면 되겠네. 문자. 자, 이 시간은 그렇다면 자 보자 이제. 첫째 뭐 할수록이고 표면에 달라 확률이 클수록 충돌이 이게 고정이 안 되고 움직일수록 이 시간은 짧아진다는 얘기죠.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자 이제 또 정리해보자. 뭐 할수록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면 기체 분자의 질량이 나거나 크다.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마다 요식 단 형성 시간은 요거는 이해했잖아. 이건 이해했나? 나는 좀 이해했습니다. 가벼운 놈하고 무거운 놈. 움직임이 누가 두네?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그냥. 무슨 알겠지? 그냥 뭐 내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본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돼, 그냥. 계속 읽어.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그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항상 비례식 같은 거 나오면은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찾으면 돼요, 그냥. 일치불일치 문제로. 자, 가령 질소의 경우 하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바로 압력, 지금 이제 기체 압력에 대한 얘기죠. 했을 때는 뭐 2500초로 증가한다 이랬죠. 이런 이유로 SPM에서는 시료의 관찰 시간 하나 있어요. 10-9톨의 초고진도, 초고진공, 여기 진공도는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한다 이거죠. 갑자기 토르가 나옵니다. 망치가. 자, 4분단 갑니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뭐죠? 스포트 이온 펌프라고 또 나옵니다. 초고진공 얻기 위한 장치였지. 그것도 안 읽어도 요것의 기능이 있겠네. 압력을 뭐하겠노? 낮추는 거겠지. 맞죠? 압력을 낮추겠지. 기체 분자 질량 높이는 거다. 이건 분자 질량이니까 그 그대로 보자. 압력을 뭔가 낮추는 그런 장치인가? 갑시다. 밑줄 까봐라.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어디로?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아하! 됐습니다. 뭐를 줄이노? 자, 이 중에서
스포트 이온 펌프는 잘 들어. 이 세 개 중에서 뭐와 관련되는 거고? 기체 분자의 수죠. 즉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다른 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제. 맞죠? 지금 그거만 잡아도 됩니다. 지금. 아 그런 녀석이구나.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다? 기체 압력을 마구나 낮춰서 진공도를 마구나 높이구나.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서포트 이용 연구자석을 하는데 자 오른쪽 제일 밑에 갑니다. 일단 왼쪽 제일 밑에 가요. 또 해라. 물결.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 다음 목적어. 기체 분자를 뭐와 뭐로 한다?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됐지. 그 다음에 오른쪽 지금 쭉 가요. 6번째 줄.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이었지 방금. 양이온은 자, 이 과정에서 양이온은 음극으로 당겨져. 당연히 당겨져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죠? 그렇다면은 뭐다? 분자수 줄였지 지금. 이 과정이 뭐다? 1차 펌프 작용이다. 자, 처음에 1차 펌프 작용. 이렇게까지는 정리 안 됐네 지금. 1차 펌프 작용 어떤 거고 방금 뭐 했노? 전자가 음극에서 방출되었지. 맞지? 그 전자가 원래 뭡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맞죠? 요게 뭐하고 결합해요? 기체의 플러스하고 결합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지? 기체의 플러스하고 결합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게 바로 1차 펌프 작용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갑니다.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자 여기서 충돌하면 이 기체에 뭐가 떨어진다 이제? 탄임이라는 게 떨어져서 여러 기체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을 지가 합니다. 즉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펌프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다 해서 이온 펌프는 초고지는 됐습니다. 29번 문제. 1번에 틀렸습니까? 읽어보면 되죠. 높은 상태. 정답이 2번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답이 2번이죠. 그래 이리 안 읽어도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내가 했던 얘기가 정답은 항상 정답이 얼굴이 있다. 오답은 진짜 오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꼼꼼히 안 읽고 키워드만 딱 읽고 이해를 해도 일치하는 것은 진짜 일치하는 것이고 노점하고 주제하고 딱 관련되는 것이고 맞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말 주제하고 끝나는 겁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문제가. 자 30번 갑니다. 얼마나 쉽는 문제도. 뭐 해야 되나? 기체 압력을 뭐 해야 돼? 낮춰야 되지. 어쨌거나 정답마다 3번. 원자다니까 측정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흘려야 된다 했잖아. 그래 2번 틀렸어요. 전류가 흘려야 된다. 3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맞는 말입니다. 1번은 엉뚱한 말이고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 갑니다. 32번. 28에 4n, 3 노트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나? 어쨌거나 n은 일정한 자연수네요, 그냥. 4n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냥.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을 A, B, C, D, E 순서별로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확인하면 되면 정답이 5번이기 때문에 5번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다리 면적당 밑줄 꺼봐라.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자, 보겠다.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여기 나온 요놈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지. 충돌이 많으면은 이거는 짧아지지.
맞잖아 지금. 충동이 많다는 얘기는 가벼운 새끼야 무거운 새끼야? 가벼운 녀석이지? 맞지? 따라서 자 일단 밑줄 껐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과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E 한번 보세요. 시간이 제일 길죠. 따라서 제일 낫네요. 정답 3번, 정답 5번입니다. 그냥. 자, 그냥 그때 갈게. 시간 없습니다. 33에서 38번 제시문은 너무 쉬운 제시문입니다. 1문단. 근대도시의 삶의 양식 네모치고요. 기업 생산학파 세모치고요. 2문단의 소비학파 역삼각형하고요. 생산학파의 노동양식의 주목 밑줄 긋습니다. 1문단 세 번째 줄 노동양식에 주목하는 것은 생산학파고요. 그 생산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미셀 푸코라고 나옵니다. 동그라미 합니다. 2문단 쪽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제일 밑에 2문단 왼쪽 제일 밑에 콜린 캠벨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합니다. 3문단의 세 번째 줄 갈켜 베냐민 또 나왔죠. 동그라미 2개 합니다. 베냐민 안 끼기는 데가 없죠. 이만은. 자, 이거의 과제입니다. 베냐민 쪽에 3문단 보세요. 노동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른다 얘기니까 절충했다는 얘기 맞지? 그 사람이 누구다? 발터 베냐민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입장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그죠? 자, 1문단 제일 끝에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생산학파 견해는 근대도시는 어떠한 쾌락도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기계 뭐가 상당히 뭔가 비관적이네. 오른쪽입니다. 2문단 제일 끝에 기대가 쾌락을 요구하며 근대 소비정신을 북돋았다라고 뭐하게 긍정적으로 한다. 하나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이고 하나는 극단적으로 낙관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우르네요. 자, 이제 3문단이 중요한 거 맞지? 이제 발터 벤야민의 견해는 뭔가? 네 번째 줄 밑줄 거라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움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1문단 견해겠나 2문단 견해겠나? 이거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뭐 비극적인 말이지. 1문단 견해겠지. 하지만 소비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는 구매행위로 축소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 자 밑줄 거라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 체험. 그래서 근대도시도 뭔가 복합적이라는 얘기다. 뭔가 좋다는 얘기지 지금. 그 다음 3문단 베냐민은 근대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자 이제 밑줄 끝과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도 필름들이 기계처럼 가는 거 맞잖아. 컨베이 벨트처럼 또 올리게 하고 뭐 관계를 어렵다 하면서 이 페이지 제일 끝에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체험함으로써 밑줄 일상적 공간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베냐민 얘기. 5문단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베냐민의 견해는 맞죠? 3문단은 근대 도시가 복합적 특성이라는 얘기고 4문단은 이제 영화의 일상적 체험이 뭔가 특이하게 온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견해는 생산학과 소비학과를 포괄해서 이론적 단서를 제공했다. 랄라랄라. 따라서 베냐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문화된 노동자지만 그 자체로 내면 세계를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 밑줄 거라 이거. 근대 도시인이 사문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 세계를 꿈꾸는 자이다. 33번 내용 전개 방식 서로 다른 견해하고 베냐민 절충인 거 맞지? 정답 5번. 34번 생산과 소비 쪽이겠지 그죠? 1번 환상이란 말은 이문단이죠.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 거죠. 기억이 그럴 리 없죠. 니은은 욕망인데 금욕하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문제. 동그라미 가고 뭐야?
자, 정신적 충격입니다. 베냐민이 얘기하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거는 영화의 형식들 때문이거든요. 선지 2번 뭐하고 관련 없다? 주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내용적 요소와는 관련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보기 읽으면은요, 보기 밑에서 5문제 보세요.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한다 했지. 맞습니까? 영화인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 1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하면 이거 미친 거죠. 맞죠? 일단 보기 영화하고 틀립니다. 정답 1번. 37번. 베냐민이 말한 근대도시를 이해한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네요. 노동의 소외는 인정한다 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극복된 틀렸습니다. 38번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공동경비구역 제2의 세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자, 이거는 뒤에 소설을 먼저 40에서 45번 먼저 할게요. 이 소설이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비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44번 보기를 읽어도 그닥 도움이 안 되죠. 맞죠?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일단 소설 제목 밑줄 한번 볼까요? 비 오는 길 껐습니다. 자, 문학작품은 비문학 지문과 달리 뭘 준다 했노? 제목을 준다 했습니다. 제목이 얼마나 큰 힌트고, 제목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제목은 큰 힌트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소설 제목의 유형 다 불러주세요. 뭐이거나 뭐이거나 뭐이다. 소재, 배경, 인물, 주제. 이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나 배경을 드러낼 때는 그것에 뭐를 따져라? 상징성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인물을 나타낼 때는 그 인물의 대표성을 챙겨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거 지금. 소재나 배경일 때는 상징성. 외워야 됩니다. 소재나 배경일 때는 상징성. 인물일 때는 뭐? 대표성. 주제일 때는 그냥 주제죠. 박완서 맞나? 박경리였나? 자, 소설 제목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주제죠. 그지? 부끄러움을 뭐한대?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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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자로 풀면 염치 없는 사람에게. 이 작품의 특징은 교훈적. 순이삼촌. 소재, 배경, 인물. 뭐죠? 인물. 순이삼촌의 대표성이 뭔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4.3 항쟁의 희생자의 얘기입니다. 순환이 돼. 인물이죠. 대표성.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 그죠? 병신들입니다. 비 오는 날 뭡니까? 배경이죠. 밑줄 끊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 오는 날과 관련된 배경들 뭐 있죠? 불러봐, 아는 소설. 정상적 고교 과정에서. 장마 좋네. 또 한 개입니까? 유명한 손창섭 있잖아. 또 비 오는 날 뭡니까? 자, 비는 항상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우울하죠. 맞죠? 우울합니다. 이 작품은 언제 끄죠? 일제시대라고 가정하면. 맞죠? 일제의 우울함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제시대하고 관계없다 하더라도 소설 전체에 계속 마고 있다 얘는 지금 비오고 있죠. 아주 주인공의 어떤 우울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일단 이해해보고 작품 읽어봅시다. 글 읽기 힘들면은 무슨 단위로 끊으라 했노? 내가 항상 주어 서술로 끊으라 했다. 도시의 발전은 이 성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쉽잖아. 맞지? 성이 있는데 성 안에서 일단 도시가 형성되었겠지. 이 도시가 발전해가 어디까지 튀어나온다 이제? 성 밖으로까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뜨리고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 성곽, 초평이 남아있는 뭔지 몰라도 맞지? 이건 성곽이 아직 도시다 시골이다. 시골이라는 얘기죠. 초평할 때 초자는 풀이고요. 평은 벌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풀이 덮인 이 벌판이 가득한 이 성곽으로 이 도시 문명이 뛰쳐나왔다는 얘기야.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멍들기 않은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장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길에 들어서게 된다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야지. 이까지 뭐 제시했노? 배경 제시했지 그냥. 맞죠? 우리가 느낀 건 뭡니까? 뭐가 되고 있거나 계속 도시화가 되고 있거나 즉 뭐는 사라지고 옛것 혹은 전통, 과거 사라지고 뭔가 새롭고 이집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맞냐 안 맞냐. 그러다 분명히 이 시기는 가치관의 혼란상의 상도 있을 만하나? 맞죠? 아 그런 시기다라는 게 뭔가 과도기란 얘기죠 지금요. 그 다음 갑니다. 병일이 동그라미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병일이가 봉직하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까지만 읽어도 시점의 확률은 높다. 지금 현재 3인칭 시점이죠. 자, 또 갑시다. 시점에 따른 독해 방법. 첫째, 뭐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뭐에 주목하라? 심리에 주목하라. 암기해야 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찾아. 둘째, 관찰자.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해되면 주인공의 대표성을 챙기라. 관찰자라는 얘기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 주인공의 뭐를 대표하는가를 챙겨라. 전지적 작가일 때는 주인공이거나 관찰자이다. 요 말이 했나? 이게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읽어보면 알 거야. 이 소설 읽으면 병인이라는 말 대신 뭘 넣어도 관계없노? 나라는 걸 넣어도 관계 있나 없나? 없거든? 그러니까 시점은 뭐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뭐처럼 읽어라 그냥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읽어서 병인이의 심리 흐름을 챙기라는 얘기야. 이 말 알겠니? 자,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 아, 병일이는 그렇다면 어디 다니는 녀석이고? 공장 다니는 녀석. 병일이는 이 길을 2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자, 이 길의 내고치라. 1문단 뭐에 대한 얘기였다? 길에 대한 묘사죠. 그렇다면 병일이가 걷는 이 길은 과도기의 길 맞냐 안 맞냐? 2문단입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쉬는 보정일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고의 시제를 막아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넣었다. 서로 뭐 한다는 얘기지. 장고하고 현금하고 맞춘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죠? 돈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 쉬는 보정인이 어찌 그 인마에 신원을 갖다가 믿을 수 없으니까 돈을 띵가 먹었는지 안 띵가 먹는지 맞죠? 계속 읽어봐. 병인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숫자와 주인이 헤아린 현금이 맞아 여러 번 맞았네. 자, 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다. 주인이 병인이를 마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불신의 시대죠. 주인이 금고문을 잠근 후에 병인이는 모자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 밖에 나섰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다. 여전히 뭐다? 병인이를 만다? 못 믿네요. 문을 잠가버립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괄호열고 괄호닫습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이거 청소부가 하는 거죠? 그 다음 괄호합니다.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누고 괄호열고 괄호닫습니다. 또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듯까지 열고 닫아요. 왜 했을까요?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이다? 소사일이고요. 둘째가 급사일이고요. 세 번째가 서사일입니다. 그 다음 소사월급, 급사월급, 서사월급을 3명을 써야 되는데 지 혼자 하는 거 맞냐 안 맞니?
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병일의 노동은 지금 뭐다? 고되다죠. 그죠? 병일의 노동은 지금 고되네요. 한 몸으로 치료가 난 뒤 하수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맞죠? 이 촉각적 심상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병일의 노동의 강도를 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병인이 느끼는 노동의 강도를 촉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 3역이었죠. 맞아? 3번 단어입니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호젓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속 깊이 빨아들이키며 2년 동안 고해도 얻지 못하는 신은 보증이를 다시 한번 궁리해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있는 서류에 참기를 못하는 것이 책임 문제를 모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오는 것이다. 불쾌 이런 것들 챙겨놔야죠. 인물이 뭐니까? 심리니까.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을 맛동하는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믿어온 자기를 그래도 써주는 주인은 한없이 밑줄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 다음 밑줄 원망과 반감. 2년 동안에 병일의 뭐다? 심리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현재 병일은 주인에 대한 뭐만 가득하다? 원망하고 반감이 가득하다. 심리 중심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자, 중량 끝났네요. 이제 근자에 요 근래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도 혹시 후원에서 성년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이체가 푸른이끼 놓친 바위를 안고 이마를 부딪히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소리가 나오는 깨닫고는 몸서리치게 된다. 말이 어렵죠? 주어 스스로 챙겨 그냥. 병일이는 뭐 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뭔가 지금 심리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죠. 지금 읽어보자.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자, 또 밑줄 부럽도록 경계했다. 신문 속 세상이 부러웠다는 얘기네. 지는 2년 동안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 거 맞냐 안 맞니?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 세모처럼 책은 현실이가 이상이가 책을 왜 읽어? 왜 읽어? 현실 때문이가 이상 때문이가? 이상 때문이지. 그 책들이 지금은 마음에 느껴졌다? 촉각으로 무겁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자신이 정말 한심한 거 맞냐 안 맞니? 책 세고 쳤나? 위에 신문의 역삼각형이 보세요. 신문에는 현실이 있죠. 책은 이상도 세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시다. 현실이 부럽죠. 맞습니까? 이상은 지금 뭡니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집니다. 활자로 박힌 말의 태적이 바로 하여서 활자로 박힌 말의 태적 이건 뭐에 대한 얘기, 책에 대한 얘기 맞냐? 풍교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해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2년 동안 다람쥐 책발처럼 뭔가 집단에는 꿈을 포기하며 꿈을 가지면서 묻겠다. 병일이는 그렇다면 단수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이다. 지식인이죠. 당시 지식인의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다 정도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계속 가자.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나오잖아 이제. 지루한 장마 내고칩니다. 그렇다면 지루한 장마는 뭡니까? 병일이가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희망을 가졌으나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무력감과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편 이 생활을 뛰쳐나고 싶고 뭔가 돈 벌고 싶고 라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즘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자, 그렇다면 성문은 예전에는 뭐였는데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인데 뭔가 희망과 기대와 이상과 관련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는 수없는 빗발이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졌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이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자, 지금 이제 지금은 뭐다? 침울한 인상 위축 빼야지. 2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지가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43번 정답이 뭐라는 얘기야? 4번이라는 얘기다. D는 지금 플러스가 되었나? 이미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지. 그래 나의 시간을 보내는 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항상 인물이 태도 중심으로 읽어주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기 소리와 빈대누차 반들거리다 새침이 때론 벼룩만 기다릴 뿐이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커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 없는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사진관으로 찾아가지. 맞지? 하숙방은 그렇다면 뭐고 집밖에 없는 거 맞니 안 맞니? 근데 사진관 가면 누구라도 있노? 사진사라도 있죠. 수특이 사진사가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이제 지가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수특에 제시된 내용이 한참 뒤에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진사를 만나는데, 자, 이제 사진사 동그라미.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도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는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자, 만족하게 밑줄이죠. 알겠지? 무슨 말이야? 심리중심리가 좀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 챙기라니. 아, 사진관에서는 얘는 뭘 느낀다? 만족을 느낀다. 이런 것만 챙겨도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어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인은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펴놓은 대로 있을 채 뭐다? 과거의 꿈꿔도 이상이었죠? 그걸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갈 시간 되었나? 가가지고 아직까지 저 읽어야 되나?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일지도 모르는 손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여전히 술 처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책 안 읽어.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읽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품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수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주의네요. 이제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film 한층 더함으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가 나오죠. 마음이 편한 이유입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지게 새삼스럽게 느끼고 자기를 발견한 것이다. 뭐 됐습니다. 42번 2번이죠. 43번 4번 아까 했고요. 44번 5번 맞죠? 45번 1번이었습니다. 자, 아까 정답을 불러주고 갈게요. 30번 정답은 39번 정답은 5번이었고요. 40번 5번이고 41번 5번입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수업 마치고 난 뒤에 그냥 이 시험지를 팽기지 말고 국어는 항상 복습입니다. 복습이고 비문학점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특히 평가원 시험지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직전까지 3번에서 5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수능 시험 치는 그 주에는 평가원 시험지 6, 9 수능 거 다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너희들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눈높이를 수능으로 맞춰서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